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청년 고용을 위한 민관 대책의 내용과 효과 알아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놨고요. 이어서 재계와도 만나서 2017년까지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 20만 개를 제공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청년이라는 연령 기준을 정부가 높인 것, 이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 기회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실한 일자리는 아니라는 얘기도 될 텐데요. 그만큼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의 김성희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부와 재계가 만나서 20만 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네. 청년 실업 문제가 뭐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것은 일단은 공감은 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그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 이제라도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 노사정 합의로 진행되지 못했고 청년 고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점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재계 대표를 불러서 청년 고용 대책에 동참을 권유하는 그 모양새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보았던 모습인데 실효성도 여전히 논란거리고 과연 이제 이런 약간 구태연한 방식으로 재벌에게 요청을 하는 방식을 써서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게 방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추진 방식에서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좀 더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이 가능한 그런 해법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많이 아쉬운 것 같으신데요. 교수님 굉장히 완곡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아주 거칠게 요약을 하면 재계를 불러서 그 약간의 쇼잉 보여주기 식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심각한 것에 대한 공감은 했지만 이런 아쉬움인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이제 강력 반발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 청년 고용 창출의 방식이 기업에는 지원금을 주고 유도를 하고 사실 그 고용이 창출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지금도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니라 일자리 여력을 창출하겠다. 일자리 기회라고 표현을 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20만 명의 청년 고용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여력이 만들어질 뿐이라도 이게 실제로 추진될지 알 수 없는 방식.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기업은 지원금이라는 현찰을 일부분 챙기는데 고용 창출이란 어음만 남발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 방식이 여전히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으로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일자리 기회라는 점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서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일자리 기회니까 뭐 청년 인턴이라든지 또 뭐 직업 훈련 같은 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일자리 기회가 되잖아요. 기회죠. 근데 그런 것들이 확실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보장이 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정책을 보면 청년 인턴 제도가 가장 많이 이제 효과를 발휘한 정책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개수인 이유는 사람을 교체해가면서 단기간에 교체해가면서 매년 바뀌는 겁니다. 11개월이 최대 한도니까 1년에 8만 개씩 만들어도 내년에는 또 다른 8만 명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얘기할 수 없었던 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할 뿐이기 때문에 사실 네. 개수로 얘기한다는 거죠. 총 남아있는 잔류 인원수로 보면 20만 개가 아니라 그 3분의 1이고 그보다 더 적은 수다. 이런 예. 것이죠. 네. 오늘도 대책을 보면은 그 일자리 기회를 확실한 그 일자리로 연결시키겠다라는 의지는 보였지만 그것을 예. 위한 장치는 안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오늘 대책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5만 3천 개, 민간 부문에 3만 5천 개 등 정규직 일자리를 그중 20만 개 중에 8만 8천 개를 만들겠다. 예. 나머지는 이제 청년 선제, 직업훈련, 시간제 일자리 이게 채우는 건데요. 네. 일단 정규직 일자리가 절반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고요. 공공부문에서는 교사들 명퇴를 유도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그 예. 이하로 청년 고용을 늘린다. 뭐 이런 참 IMF 때 봐왔던 정책들을 지금 여전히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민간 부분의 정규직 일자리도 불확실합니다. 이게 예. 확실하게 창출되는 일자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라서 이때까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주고 네. 고용을 유도를 해왔지만 계속 안 돼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그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는 게 명확하게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니냐. 정규직 네. 일자리는 좀 허수가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공공부문을 봐도요. 임금 피크제가 먼저 공공부문에 도입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좀 뭐 재원을 어느 정도 아낄 수 있겠죠. 이걸로 청년 고용을 확충하겠다라는 일종의 돌려막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임금 피크제 통해서 중고령층의 임금을 줄여서 예. 그 청년 고용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 실질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막연한 가능성인데요. 네. 사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서 청년 고용을 늘리게 하겠다라는 것의 또 하나의 발상인데요. 예.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인건비 비중이 매출액의 8% 정도고요. 8%? 예. 임금 도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나 기업 그 비중을 보면 전체 매출액의 0.01%도 안 되는 걸 줄여서 청년 고용을 창출을 한다 이건데요. 그럴 수 있었으면 이미 됐었다. 이 문제는 예.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그 정도의 고용 여력이 있는 그 비용 부담이 문제가 돼서 네. 지금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예.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만 계속 불필요하게 얘기를. 이제 예. 그 임금 피크제 문제에 주목하면서 예. 정작 청년 고용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 반가운 게 저는 있었는데 청년이라는 범위를 그동안에는 15세에서 29세로 제한을 했었잖아요. 예. 이걸 조금 넓혀가지고 34세까지로 확장을 한 게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OECD 국가들 기준은 24세인데 우리나라는 예. 29세까지로 그렇죠. 군입대 등의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죠. 그래서 29세까지 늘려서 잡았는데 그것도 이제 오랫동안 예. 뭐 정부가 고용 절벽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청년 고용 장벽이 오랫동안 지속됐으니까 누적된 인원들을 고려하면 네. 34세까지 확대되는 건 불가피한데요. 이미 이제 국회에서 청년 고용 특별법에서 적용 대상을 34세로 늘리자 이런 네. 얘기가 제출됐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걸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눈길을 끄는 것이 대학 구조 개혁을 통해서 네. 산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예. 대학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이거가 현실화될 수가 있느냐, 현장에 반발이 없이 가능할 수 있느냐, 부작용은 예. 없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애플의 창시자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도 예. 공대를 나오신 분이 아니라 이제 순수학문을 하신 분이죠. 네. 사실 이게 창조적인 인력은 사실 당장에 필요한 인력 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이 이 산업에 당장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한다면 직업 전문 학교가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과연 이렇게 뭐 창조 경제를 이 정부도 부르짖지 않습니까? 네. 창조 경제라는 시대에
과연 그런 인재상이라는 게 이런 당장 필요한 인력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인지 기업 인사 담당자들한테 직접 대묻고 싶은 생각이고요. 사실 그만큼 미봉책과 당장의 효과만 있는 정책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 장기적인 한국 사회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 빠져있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탁상공론에 그친 대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도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왔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고용대책보다는 조금 뭐 많이 묶어놓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보완돼야 될 게 있다면 이것만은 꼭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어떤 걸 지적하시겠어요? 예, 종합대책이라면 여러 가지 열거되던 정책을 한꺼번에 모아놨다는 의미에서만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과거의 대책과의 차별성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청년고용 문제 심각한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은 없다. 첫 번째로 보면 기업 지원금을 주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은 교수님 들리시나요? 기업이 정책 시스템을 통해서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윈윈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알겠습니다. 교수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에서부터 학대와 함께 고용 창출에 여력을 통해서 초점을 맞춘다는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능동적인 방법. 지금 전화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지막 조언까지 들었었는데요. 여기서 인터뷰를 좀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의 김성희 교수님과 오늘 그 정부 재계가 만나 청년 고용과 관련한 대책을 내놨던 것에 대한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2588 대리운전 국주다. 오빠야. 니 많이 묻다 이가. 고마 대리운전 불러가. 집에 가래. 한번 불러볼까. 2588 좌우로 정렬 2588. 네, 지금 3부 인터뷰에서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지는데요. 골든 포트폴리오 시간이 있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VVIP를 위한 골든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유산 분쟁으로 신탁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는 지금 중국이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을 확대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주목할 만한 세계 경제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 YTN 라디오의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캐논 변주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이오스 김치 톡톡. 라디오 자산 골든클럽. 특별한 자산 컨설팅을 원하십니까? 맞춤형 금융 포트폴리오 정보가 있습니다. 골든 포트폴리오. 네, 상위 0.1% 자산가를 위한 개인 맞춤형 금융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VVIP를 위한 자산 컨설팅 골든 포트폴리오 시간이고요.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골든 포트폴리오 시간에 다룰 사연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예. 지난해 아버님이 사망해가지고 상속이 발생했는데, 네.
여러 상속인들 간의 그 자산 다툼이 생겼어요. 이것을 어떤 은행의 부동산 관리 또는 처분 신탁을 이용해서 해결한 사례입니다. 네. 뭐 자생가인 이 아버님은 현금 일부하고 강남 요지에 한 시가 300억 정도 되는 상업용 건물을 상속 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했어요. 예.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공동 상속을 받고 뭐 그랬는데 이제 이 건물을 이제 합의하기를 조만간 내각해서 지분대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상속인들 간의 상속 합의 과정 중에 뭐 조금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좀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이 관리 및 배분에 대한 어떤 다툼이 자꾸 생기고 예. 이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특히 또 상속인 중에 일부는 해외에 있다 보니까 또 더욱더 관리나 이런 뭐 처분 협의 이런 애로가 있어서 네. 상담을 해온 케이스입니다. 뭐 현금도 꽤 있으셨을 것 같고 시가 300억 상당의 강남에 빌딩이 있다고 하시니까 상속 재산이 상당한데요. 이렇게 그 상속받는 분들끼리의 분쟁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예전에는 뭐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어떤 정서 때문에 많지 않았는데 예. 최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잘 알다시피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자산가들은 어떻게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내게 되고 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어떤 자산의 어떤 구성을 보면은 부동산이 한 70% 정도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부동산의 대부분이 상업용 건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주로 한 7, 80대 분들이기 때문에 한참 어떤 상업용 건물의 어떤 가치가 상승해서 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것보다 가격이 굉장히 세고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상속이 예전처럼 뭐 장자 상속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근본 상속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상속에 대한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해외는 뭐 유언이라든지 뭐 예. 신탁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한 준비가 잘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좀 금기시하다 보니까 그렇죠. 더욱더 이런 분쟁이나 다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유언이라든지 또 신탁 제도를 이용하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신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유언과 신탁은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뭐 신탁 제도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에는 여러 신탁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유언을 어떤 유언장과 비슷한 효력을 주는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유언 대용 신탁. 예. 이 제도는 금융기관에다가 뭐 예금, 채권 또는 부동산 등을 그 재산을 운용을 신탁하고 예.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은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가 어떤 재산 상속 절차를 밟아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행과의 어떤 계약에 의해 일어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유언장은 뭐 잘 알다시피 어떤 법적 형식에 의해서 뭐 어떤 그 서명이나 구두로 해서 남기면은 형식을 잘 갖춰야 되고 그래서 효력이 생기는 건데요. 네. 근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이제 보통 뭐 연속국 같은 데 보면은 뭐 상속장이 유언장이 여러 개라든지 네. 뭐 유효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네. 문제가 잘 생기는데 이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간의 계약으로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유언장 같은 경우는 결국 유언장이 있더라도 또 상속을 집행을 해야 되거든 누군가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다툼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유언 대용 신탁은 은행에서 신탁 자산을 바로 그 상속 집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다툼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라든지 혹시나 뭐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후견인 제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제도가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해지고 어떤 벽화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앞서 말씀하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나요? 예, 뭐 이분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상속에 대한 합의도 끝났고 다만 이제 상속 자산이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상속 자산을 이제 매각을 해서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매각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 나온 임대료를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각자가 서로 신뢰를 못하다 보니까 누가 관리할 거며 예. 관리비는 임대료는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저희가 이제 그 관리시라는 제도하고 처분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그 이분들을 어떤 니즈를 맞춰준 케이스인데요. 네. 그 부동산 신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은행에서 그 위탁자가 수탁자가 돼서 그 부동산을 위탁해가지고 관리해주고 처분해주고 뭐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은행에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어떤 수익자 중에 일부는 해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팔고자 하더라도 그 대여섯 명에 되는 상속자들한테 일일이 의견을 물어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신탁 계약으로 아예 얼마에 팔아달라고 계약을 해놓고 신탁을 해놓으면은 네. 저희 은행이 그 상속인을 대신해서 주인 같은 역할을 해서 매각을 절차에 밟아주기 때문에 그것이 편리하게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매각이 되더라도 그 상속 지분에 따라서 적정하게 자금이 분할될 수 있으니까 그 상속인들 간의 어떤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부동산을 매각을 하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해외에도 있고 하니까 서로 합의도 이런 게 힘든데 이걸 위탁을 해놓으면은 은행에서 그것도 하고 또 이 팔리기 전까지 이걸 합리적으로 잘 관리도 해주고 네. 임대료도 어떤 지분에 따라 분리도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이분들한테 만족도가 큰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 신탁 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나요, 국내에서요? 사실은 이 제도가 이제 저희 하나은행에서 처음 도입을 했는데 네. 도입한 건 한 10여 년 정도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됐다가 한 3, 4년 전부터 굉장히 좀 회자되고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는 주로 이 부동산을 가진 분들이 좀 나이가 조금 아직까지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리가 힘들어지고 뭐 2세대들은 상속을 받을 사람들은 뭐 해외에 있거나 네. 또는 뭐 전문직이거나 하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뭐 부동산도 보유하면서 뭐 자산도 어떤 적절하게 유효하게 활용하는 그런 제도로 굉장히 좀 보편화되고 있고요. 예. 이게 지금은 저희 하나은행에서 굉장히 좀 상담 중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혹은 지금 하나은행에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탁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유언 대용 신탁만 있나요? 아니면은 다른 신탁도 있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사망 전에 어떤 상속을 예약을 해놓고 네. 내가 죽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예. 나눠줘라라고 하는 걸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는 그 신탁에는 여러 제도가 있는데 네. 거기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저희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라고 해서 해외 제도에 있는 생전 신탁입니다. 네. 그런 게 있고 부동산 자산 자체를 맡기는 신탁도 있어요. 부동산 신탁.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이 부동산을 관리해 주십시오. 네. 또는 이 부동산을 매각해 주십시오. 또는 이 부동산을 개발해 주십시오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신탁 제도가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선진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리보다 좀 앞서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탁 제도가 좀 잘 돼 있지 않나요? 물론 일본도 잘 돼 있고요. 이런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데는 미국인데요. 그렇군요. 미국에는 이제 보통 아까 얘기한 이제 생전 신탁을 보통 리빙 트러스트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네.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상속은 거의 다 이런 리빙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하고요. 예. 재산 자체는 우리나라 같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예금이나 채권 이런 걸 전반적으로 트러스트에 맡겨서 네.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 신탁 쪽에 관심이 많이 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창수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 PB센터장이었습니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변동폭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위아래 다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매일 10시 15분에 인민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이걸 고시를 하면 그렇죠. 그 고시 환율에서 예.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이 최근에 더 변동폭을 넓히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3% 이상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숫자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왜 한다고 하나요? 네? 왜 이 위안화 변동폭을 늘린다고 하나요? 예,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네. 일단 이제 위안화 국제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국제통화기금 IMF 특별인출권 SDR 바스켓 통화에 이 위안화가 들어갈지 말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중국의 환율이 시장의 힘으로 활발히 변동하면서 움직인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예. S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의 IMF 준비 통화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이렇게 4개 통화로 바스켓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 위안화가 제5의 통화로 바스켓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고 위안화 변동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두고 다른 쪽에서는 중국이 위안화 결과적으로는 위안화 가치를 좀 떨어뜨려서 지금 중국 경제가 좀 어렵고 수출도 안 되고 있는데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을 좀 증진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하는 좀 시선을 보내고 있고요. 중국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그 환율 전쟁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자기 나라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에서 이익을 보는 그런 정책을 펴왔는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소극적이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위안화 변동폭 확대를 들고 나오면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중국도 환율 전쟁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다 가능한 얘기네요. 네, 뭐 양수겸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근데 IMF 이쪽 그 SDR에 이제 들어가는 게 최우선 이제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위기의 나라는 뭐 그리스였잖아요. 지금은 약간 좀 숨을 돌린 상황인데. 네네. 근데 그리스 말고도 푸에르토리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2의 그리스로 불리고 있고 또 이번 주말까지 채무를 다 상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8월 1일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이제 빚을 다 갚아야 되는 날인데 현재 그 푸에르토리코는 그 미국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8월 1일까지 재정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푸에르토리코가 현재 한 720억 달러에 달하는 그 채무를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최근에는 신용평가기관인 S&P에서 푸에르토리코의 공공금융공사의 신용등급을 디폴트 등급으로 떨어뜨렸습니다. CC 등급을 매겼는데 이 등급은 채무불이행에 임박해 있는 상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 그 S&P가 이렇게 이 공공금융공사의 등급을 내린 거는 그 다음 달 1일 그 만기가 돌아오는 그 채권 한 5,800만 달러 되는데 이거를 갚지 못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지금 푸에르토리코를 좀 왜 주목하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푸에르토리코가 미국 자치령인데 미국 뮤추얼 펀드들이 이 푸에르토리코 채권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에르토리코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이 펀드가 부실해지고 그럼 미국 경제에도 연쇄적으로 그 도미노 현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국의 그리스, 제2의 그리스, 미국판 그리스 사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나라가 더 많이 드러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그 러시아와 갈등 관계였던 우크라이나도 지금 디폴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제 그리스
한숨 돌렸더니 이제 우크라이나가 걱정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역시 갚아야 될 빚이 많이 있고요. 어디에 갚아야 되는 건가요? 뭐 IMF에 이제 일단 갚아야 되는 돈이 있고 또 러시아에 갚아야 되는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채무들도 있고 많은데 지금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그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그 러시아와의 갈등이 있고 내전, 그 친러파 분리주의자들과 내전이 계속되면서 국가 경제가 좀 쪼그라들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그 갚아야 될 돈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우크라이나 지표를 좀 보면 그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률이 2012년 이후에 23%나 이제 떨어졌다고 하고 또 물가 상승률이 또 가파르게 오르고 또 환율도 이제 그 자국 통화 가치가 이제 폭락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부채 비율도 이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그 우크라이나는 이제 지난 24일이 그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이었죠. 그 IMF에 갚아야 될 돈 1억 2천만 달러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 갚지 못하고 디폴트 선언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그 갚기는 갚았습니다. 간신히 이제 갚았는데 24일 거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갚아야 될 그 빚이 많이 남아 있고 사실 이 IMF의 빚을 어떻게 갚았던 것도 그 31일에 이제 IMF가 추가적인 그 구제금융을 줄 예정인데 그런 것들과 이제 맞물려서 일단 그 우크라이나가 빚을 IMF의 빚을 이제 갚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이 자금 부족 사태가 쉽게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리스에 이어서 이 우크라이나 채무 위기가 종종 언급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우크라이나는 사실 이게 아시아라고 하기도 그렇고 유럽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쪽에 좀 치우쳐 있는 국가인데 또 거기서 다시 또 디폴트 위기가 확산이 된다면은 국제 금융시장이 좀 흔들리긴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파이낸셜 타임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그러면은 정말 유력 경제지잖아요. 근데 이걸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샀더라고요. FT 기자들 중에는 독일에 팔릴 줄 알고 독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블로그에 올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스 말고도 이 모기업에서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면 세계 최고 권위의 경제 주간지라고 할 수 있고 1843년 런던에서 창간된 진짜 역사가 오래된 경제 잡지인데 이것마저 지금 그 모그룹 피어슨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그룹에서 이제 매물로 이제 내놨고요. 이코노미스트 지분을 이 피어슨이 한 5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 가치가 한 7천억 원 정도 되고요. 이걸 전량 매각하는 협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인수 후보로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그룹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이 또 있어요. 뭐 로스차일드라든가 슈러더라든가 아그넬리스, 캐드버리스 이런 쪽에서 지금 나머지 50%를 갖고 있는데 이 그룹들과 지금 그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피어슨 쪽에서는 이번 여름 중에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협상이 있기 전에 블룸버그, 로이터 이런 좀 유명한 그 외신사들과도 협상 얘기가 있었고요. 그 악셀 슈프링거라는 이게 독일 미디어 그룹과도 협상이 있었는데 이코노미스트를 인수를 해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협상에서 결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좀 특이한 게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편집권 내부에서 취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간섭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하네요. 좀 특이하고 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인수를 해도 그 경영자가 이 편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 블룸버그나 로이터 쪽에서 좀 손을 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제 더 이상 영국 게 아니라 일본의 FT라고 해야지 되고 이코노미스트도 뭐 만약에 블룸버그가 산다 이러면은 미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언론 장사 안 되나 봅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애잔한 선율이 감성을 자극하는 차이콥스키의 비창. 러시아 여행 마지막 날 밤에 들으면 더욱 떠나기 싫어질지 모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0263님이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